나는 어릴 적부터 돈이란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다. 겨울이면 방 안에 물이 얼 정도로 추웠고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 며칠치 장작을 외상으로 사오셨다. 그때 나는 돈이 없다는 것, 이 단지 물건을 살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뜻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 시절 나는 또 하나의 진실을 보았다. 같은 가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늘 불평만 했고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더 벌기 위해 새벽부터 움직였다. 나는 후자의 길을 택했다. 나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돈을 피하지 않고 돈의 본질을 이해하기로 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시험하는 도구였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교만한 사람이 돈을 만나 교만해질 뿐이다. 돈이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돈을 벌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소를 팔러 아버지를 따라 시장에 나갔을 때였다. 나는 14살이었다. 아버지가 흥정을 잘못해 손해를 보고 돌아오자 나는 몰래 남은 집신을 들고 시장에 다시 나갔다. 해질녘까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물건을 팔고 몇 푼의 동전을 쥐었을 때 나는 그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감정이었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돈은 나를 부자나 가난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용기를 시험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돈을 두려움의 상징으로 보지 않았다.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세상과 맺는 관계의 언어였다. 세월이 흘러 서울에 올라와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매일 돈을 만졌다. 하지만 그 돈은 내 것이 아니었다. 회사의 자금, 거래처의 어음, 현장의 경비. 그때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돈을 다루는 일은 단지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를 관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은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 네가 얼마나 책임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을 잃을까 봐 움츠러들고 돈을 욕심내는 사람은 결국 그 욕심에 삼킨다. 그러나 돈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은 언제나 돈 위에 선다. 돈은 그 사람의 의지와 태도에 따라 주인도 종도 될 수 있다. 나는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깨달았다.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돈에 휘둘린다. 그들은 늘 말한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언제나 돈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반면 부자는 말한다. 돈은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돈은 수단이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한쪽은 현실을 피하고 다른 한쪽은 현실을 다룬다. 나는 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돈과 싸웠다. 밤새 계산서를 정리하며 한 푼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현대건설 초창기 시절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담당자가 내 손을 보고 말했다. 사장님, 손이 너무 거칠어서 신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 손이 거칠어서 신용이 있는 겁니다. 일한 손이니까요.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으로 신용을 판단한다. 그러나 진짜 신용은 손끝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나는 그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신뢰를 얻은 것이다. 그것이 돈의 첫 번째 진리였다. 돈은 믿음의 거울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돈은 모인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돈은 떠난다. 내가 젊은 시절 자주 들었던 말이 있다. 돈은 벌기 어렵고 쓰기는 쉽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쓰기 어렵고 벌기는 쉽다.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노동이지만 돈을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철학이 필요하다. 철학이 없는 돈은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다. 돈을 벌었으면 먼저 그 돈의 의미를 생각해라. 그 의미가 분명할수록 돈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돈이 생기면 자신이 달라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돈은 그들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본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겸손한 사람은 더 겸손해졌고 교만한 사람은 더 교만해졌다. 내가 깨달은 첫 번째 조언은 이것이다. 돈을 두려워하지 말라. 돈을 피하지 말라. 돈은 악마가 아니다. 그것은 거울이다. 네 안의 욕심과 책임, 신뢰와 용기를 비추는 거울이다. 나는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돈이 나를 억누르지 못하게 했다. 오히려 나는 돈을 배우기로 했다. 돈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사람들의 태도를 연구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돈은 도망가는 자를 싫어하고 마주 보는 자를 따른다. 사람들은 늘 말한다. 돈이 인생을 망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돈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인생을 망친다. 여러분, 돈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욕심내지도 마십시오. 대신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자의 철학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결국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제 두 번째 조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자는 돈보다 신뢰를 먼저 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가 모든 부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돈보다 신뢰가 먼저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다. 왜냐하면 돈은 믿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신뢰를 잃는 일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했다. 어느 날 현대건설이 막 성장세를 타기 시작하던 시절이었다. 나는 어느 일본 회사와 큰 계약을 맺기 위해 도쿄로 날아갔다. 계약금만 해도 회사의 1년치 수입에 맞먹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협상 막판에 일본 측 대표가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아직 당신 회사를 잘 모릅니다. 보증금을 더 걸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나는 잠시 숨이 막혔다. 그들의 시선에는 불신이 깔려 있었고 나의 말보다 돈으로 신용을 증명하길 원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돈으로 신뢰를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속했다. 계약서에 적힌 모든 조항을 하루라도 빠짐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보다 3일 일찍 공사를 마쳤다. 그 일본인은 나중에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 회장, 당신은 신뢰로 돈을 버는 사람이군요. 그 말이 내 평생의 철학이 되었다. 나는 늘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을 쫓지 말고 신뢰를 쌓아라. 돈은 결국 신뢰를 좇는다. 부자는 신뢰를 자본으로 삼는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신뢰를 비용으로 여긴다. 부자는 약속을 지켜 이익을 키우지만 가난한 사람은 약속을 무시해 눈앞에 돈을 잃는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업가를 보았다. 그들은 작은 이익을 위해 약속을 어겼고 그때마다 세상은 그들의 등을 돌렸다.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국 남는 건 불신뿐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동 공사 현장에서 어느 거래처가 기한을 지키지 못해 손해를 보았을 때였다. 그들은 내게 찾아와 말했다. 정 회장님, 이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다음에는 반드시 맞추겠습니다.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신뢰에는 다음이 없습니다. 한 번의 거짓이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몇 달 후 내게 다시 연락이 왔다. 회장님 말씀대로 했더니 거래처가 저희를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진정한 신뢰는 손해를 감수할 때 생긴다는 것을.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언제나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택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약속이라는 단어를 목숨처럼 여겼다. 새벽에 약속한 일이면 새벽에, 밤에 약속한 일이면 밤에 반드시 지켰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그것이 나를 키우는 자양분이었다. 왜냐하면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지만 그 어떤 건물보다 단단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신뢰는 중요하지만 세상은 냉정하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말했다. 세상이 냉정할수록 신뢰가 더 값진 법이다. 신뢰는 시대를 이기고 위기를 이긴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공사 자금이 끊겨 직원 월급을 주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솔직히 말했다. 이번 달 월급은 늦어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약속을 지켰다. 몇 주 뒤 돈이 들어오자마자 나는 가장 먼저 직원들에게 봉투를 돌렸다. 그날 직원 한 명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는 돈이 아니라 회장님을 믿습니다.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신뢰는 바로 이런 것이다. 돈이 없을 때도 믿어주는 사람을 만드는 힘. 그게 진짜 자본이다. 나는 경영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은행, 거래처,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왔다. 그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나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그 말 한마디가 수백억 원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신뢰가 결국 자금이 되고 기회가 되고 성장의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은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회장님, 현대그룹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빚을 신뢰로 갚았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신뢰로요?
나는 대답했다. 은행에 돈이 없을 때 우리는 신뢰로 빌렸습니다. 고객에게 신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직원에게 신뢰로 회사를 지켰습니다. 신뢰는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통화였다. 그리고 나는 그 통화를 누구보다 많이 축적했다. 여러분, 신뢰는 돈보다 오래 갑니다. 신뢰는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지켜줍니다. 가난한 사람은 신뢰를 가벼이 여기고 부자는 신뢰를 인생의 중심에 둡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돈은 결국 신뢰를 매개로 움직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돈은 썩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살아있으면 돈은 다시 흘러들어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 약속이 작아 보일지라도 언젠가 당신을 구하는 밧줄이 됩니다. 신뢰는 나무와 같습니다. 심을 때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늘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품습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한계를 맞지만 신뢰를 쫓는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복리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킨 신뢰가 내일 또 다른 기회를 부르고 그 기회가 다시 신뢰를 낳습니다. 그것이 부자의 순환이고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조언은 돈을 벌기보다 돈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라입니다. 돈은 멈추면 썩고 흘러야 산다. 그 철학을 나는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돈을 흘려보내는 생명체라고 생각했다. 돈은 움직일 때만 가치가 생기고 멈추면 썩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움켜준다. 혹시 잃을까 두려워하고 혹시 줄어들까 불안해하며 돈을 흐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그 돈은 자신을 가둔 감옥이 된다. 나는 여러 번 경험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돈을 움켜쥔 사람은 끝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돈을 흘려보낸 사람은 위기 뒤에 더 큰 기회를 얻었다. 돈은 숨을 쉰다. 흘러야 산다. 멈추면 죽는다. 나는 그 진리를 몸으로 배웠다. 한 번은 1960년대 초였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대형 공사를 앞두고 있었다. 은행은 우리를 믿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지금은 무리다. 멈춰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판단이 달랐다. 돈이 없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었다. 나는 가진 것을 모두 현장에 쏟아부었다. 직원 월급, 장비, 대금, 자재값까지 전부 선불로 지급했다. 주변에서는 정 회장 미쳤습니까?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라고 했다. 나는 대답했다. 남는 게 없다면 신뢰가 남는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일주일 뒤 우리 회사는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회사라는 평판을 얻었고 새로운 계약이 2배로 늘었다. 돈은 흘렸지만 신뢰와 기회는 배로 돌아왔다. 그것이 내가 배운 첫 번째 돈의 순환 법칙이었다. 나는 종종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은 고여있는 물과 같다. 고이면 썩는다. 그러나 흘러야 생명을 준다. 많은 이들이 부자가 되면 돈을 지키려 한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을 흘려보낸다. 나도 처음에는 두려웠다. 가진 게 적을 때 흘려보낸다는 건 마치 목숨을 건 도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돈은 두려워하는 자에게서 떠나고 믿고 쓰는 자에게 돌아온다. 내 인생에서 그 믿음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1970년대 초 중동으로 첫 공사를 나갔을 때였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곳이었다. 현장에는 수천 명의 근로자가 있었고 물조차 귀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돈보다 사람이다. 우리가 먼저 인간을 대우해야 공사가 성공한다. 나는 하루 3끼 식사를 현지인들과 똑같이 했고 물을 아껴 쓰되 절대 차별하지 않았다. 어떤 외국 엔지니어는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이렇게 쓰면 손해 아닙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손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투자여 흘려보내는 법이다. 그 결과 그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훨씬 빨리 끝났다. 그리고 그 현장 노동자들은 떠나며 내게 인사했다. 당신은 돈으로 우리를 부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를 움직였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그래, 돈은 흘려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움직인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쓸 때마다 두려움을 느낀다. 이 돈이 다시 돌아올까? 그 불안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부자는 돈을 쓸 때 믿는다. 이 돈은 나를 더 크게 돌아보낼 것이다. 그 차이가 운명을 갈라놓는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봐왔다. 그들은 돈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었다. 돈이 떠나가는 걸 두려워해서 실패한 것이다. 돈을 잃는 건 일시적이지만 두려움을 잃는 건 영원하다. 나는 회사의 초창기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돈이 나를 키운 게 아니다.
흘려보낸 돈이 나를 키웠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내가 돈을 넘겨주었다면 현대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애는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위기를 맞았고 어떤 애는 계약금이 밀려 하루하루가 불안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먼저 주었다. 신뢰를, 기회를, 돈을 그렇게 흘려보낸 것이 결국 나를 다시 살렸다. 한 번은 직원 한 명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요즘 회사가 어려운데 왜 기부를 계속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기부는 손해가 아니다. 기부는 돈의 순환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래도 지금은 아깝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돈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을 모으는 데 있지 않다. 돈을 순환시키는 데 있다. 나는 세상을 살아오며 하나의 법칙을 배웠다. 돈은 인간의 거울이다. 인색한 사람의 돈은 인색하게 흐르고 넉넉한 사람의 돈은 넉넉하게 순환한다. 돈은 주인을 닮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말했다. 돈을 쓸 때는 사람답게 써라. 그러면 돈이 다시 사람을 데리고 돌아온다. Has a plane.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반대로 말한다. 돈을 흘려보낼 줄 알 때 행복이 온다. 돈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나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돈은 의미를 얻는다. 나는 이것을 흐름의 철학이라 불렀다. 흐르는 강물은 썩지 않는다. 멈추는 늪만이 악취를 풍긴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돈을 도구로 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은 너의 손에 있어야지 마음에 있으면 안 된다. 마음속에 돈이 자리 잡으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은 결국 판단을 흐린다. 반대로 돈을 손에 쥐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언제나 자유롭다. 나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 돈을 쓴다는 건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철학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지, 그게 곧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 나는 평생 돈을 써서 사람을 얻었고 신뢰를 얻었고 세상을 바꿨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다. 돈을 흘려보내라. 그래야 인생이 흐른다. 다음 이야기는 네 번째 조언이다. 돈을 관리하기 전에 시간을 관리하라.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한 자산이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깨닫고 나서는 절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나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시간을 낭비한 적이 없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 많이 쉬었고 누구보다 많이 웃었으며 누구보다 인생을 즐겼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시간의 방향을 잃지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인생을 바꾼다고 말한다. 나는 단호히 말한다. 돈은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 시간을 쓰는 방식이 인생을 바꾼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은 단 한 번도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 1960년대 중반 내가 현대건설을 이끌고 있을 때였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했고 사무실에는 늘 어둠이 남아있을 때 도착했다. 직원들이 회장님 너무 일찍 나오십니다. 건강 해치십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시간을 앞당겨 쓰는 거야. 남들이 아직 자는 동안 나는 하루를 이미 절반 살고 있지.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새벽의 공기는 맑았고 머리는 더 명확하게 돌아갔다. 그 시간에 나는 생각했다. 오늘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 하나로 하루를 움직였다.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단순하다. 전자는 미래를 만들고 후자는 과거를 반복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그들은 재능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을 흘려보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다음에 하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말로 자신을 속였다. 그리고 그렇게 미루는 사이 기회는 조용히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다. 나는 항상 말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준비된 자만이 잡는다. 나에게 가장 뼈아팠던 경험이 있다. 1970년대 초 해외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였다. 일본의 한 대형 건설사가 중동에 대규모 공사를 두고 우리와 맞붙었다. 상대는 자본력도 기술력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런데 그들이 망설이는 동안 나는 하루 먼저 비행기를 탔다. 아무런 약속도 없이 현지 정부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출발했다. 정 회장, 준비도 없이 가시다니 위험합니다. 라고 참모들이 말했지만 나는 말했다. 준비는 현장에서 하는 것이다. 그 한 걸음이 결국 모든 것을 갈랐다.
일본 회사는 미루다 타이밍을 놓쳤고 현대는 계약을 따냈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세상은 빠른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자가 이긴다는 걸.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을 미룬다. 반면 부자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을 잡는다. 이 단순한 인식의 차이가 부와 빈곤을 가른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나중이라는 단어를 싫어했다. 언제 할 거냐? 고 물으면 사람들은 항상 나중에요 라고 답했다. 그런데 그 나중은 대부분 오지 않는다. 나중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의 포장일 뿐이다. 나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을 지금 했다. 기회는 미루는 자의 머리 위로 지나가고 행동하는 자의 발밑에서 꼽힌다. 나는 시간의 철학을 3가지 원칙으로 나누어 가르쳤다. 첫째, 하루를 설계하라. 아무 계획 없이 맞는 하루는 의미가 없다. 둘째, 사소한 시간을 쪼개라. 큰 성공은 틈새 시간에서 태어난다. 셋째, 시간의 순서를 정하라.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말하지만 바쁜 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항상 말했다. 바쁨은 성실의 증거가 아니다. 방향이 없는 노력이 가장 위험하다. 그랬으나 나는 한 번도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일은 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것이 내 철학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려 하지만 부자는 시간을 기회로 바꾼다. 나는 시간을 쪼개어 생각하고 준비하고 결정했다. 때로는 짧은 점심시간 10분 동안 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내린 적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 했지만 사실은 시간의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나는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답했다. 내가 하는 일은 많지만 동시에 하지 않는다. 순서대로 한다. 중요한 건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순차의 철학이다. 일을 한꺼번에 벌리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결국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한 일에 집중하고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갔다. 그 단순한 원칙이 나를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출근 시간보다 10분 먼저 와라. 그 10분이 인생을 바꾼다. 처음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그러나 1년, 5년, 10년이 지나자 그 10분의 차이는 놀라운 격차로 변했다. 그것이 습관의 무서움이다. 부자는 시간을 앞서 쓰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나중에 쓴다. 그래서 부자는 미래를 선점하고 가난한 사람은 과거를 되새긴다. 나는 이제 나이 들어 돌아보니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모을 수 있다. 명예도 쌓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은 오직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을 투자한다. 사람에게, 생각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시간은 가장 공평한 자산이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한 심판자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다.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팔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을 다스려 돈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4번째 차이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5번째 조언으로 이어진다. 부자는 돈보다 배움을 먼저 쫓는다. 돈은 배움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배움이고 자본이다라는 믿음을 품고 살았다. 돈은 쌓을수록 무거워지지만 지식은 쌓을수록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사람을 멀리 데려간다. 나는 한 번도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다. 초등학교만 겨우 마쳤다. 하지만 나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다. 책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현장에서, 그리고 실패 속에서 배웠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말한다. 배움은 학교에서 끝나지 않는다. 배움은 삶 그 자체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물건을 사고 부자는 돈이 생기면 배움을 산다.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가른다. 1970년대 후반 나는 중동에 진출했을 때 처음으로 현장의 대학이라는 말을 실감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나는 돈보다 지식이 더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았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공사 현장 한가운데서 외국 기술자들이 설계도를 펼치고 논의하던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나는 영어를 완벽히 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손짓에서 기술의 본질을 배웠다.
기술이란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나는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업도 멈춘다는 신념을 가슴에 새겼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은 타고난 경영 천재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늘 웃으며 답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다만 매일 배우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배움을 통해 두려움을 이겼고 배움을 통해 위기를 돌파했다. 내가 배운 것은 학교가 아닌 인생이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배웠고 그 배움으로 다시 일어섰다. 부자는 배움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공짜만을 원한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인 배움은 없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이 없어도 늘 책을 샀다. 신문을 보면 경영기사보다 광고나 산업기사에 더 집중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흐르는 세상의 방향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시대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내 공부였다. 배우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시대가 변하면 함께 변하고 흐름이 달라지면 새로운 길을 찾는다. 반면 배우지 않는 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작은 세상 속에 머무른다. 그곳에서는 변화가 두렵고 새로운 것은 낯설다. 그래서 결국 뒤처진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단순하다. 배움은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값싼 투자라는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반문했다.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나?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저는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일하는 것과 배우는 것은 다르네. 일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배움은 돈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는 그날 이후 나를 따라다니며 현장을 배우기 시작했다. 몇 년 후 그는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제서야 돈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돈은 배운 만큼 움직이는군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렇다. 돈은 머리를 따라간다. 나는 늘 말했다. 배우는 자는 운이 좋다. 왜냐하면 세상은 배움의 의지가 있는 자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기회를 봐도 알아보지 못한다. 기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보이는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을 잃은 적도 많고 배신을 당한 적도 많다. 그러나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나는 배웠다. 사람의 본성을 배우고 신뢰의 가치를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몰랐던 나 자신을 배웠다. 그 모든 배움이 쌓여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배움은 절대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생존의 기술이다. 나는 수많은 사업가를 보았다. 그들은 성공 이후 배움을 멈췄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들은 시장에서 사라졌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배움이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배웠다. 새로운 산업의 흐름, 기술의 변화, 세계 경제의 방향, 그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신문을 스크랩했고 외국의 잡지를 번역시켜가며 읽었다. 어떤 날은 직원들이 말했다. 회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나는 대답했다. 쉬면 생각이 늙는다. 나는 언제나 배움을 호기심의 불꽃이라고 불렀다. 그 불이 꺼지는 순간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아흔이 가까워서도 새로운 걸 알고 싶었다. 젊은 시절에는 생존을 위해 배웠지만 노년에는 의미를 위해 배웠다. 배우면 보인다. 세상의 이치가 보이고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그때야 비로소 돈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돈은 지식을 쫓는다. 지식이 있는 곳으로 흐르고 배움이 있는 곳에 머문다. 나는 그것을 몸으로 경험했다. 이제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배워라. 책이든 사람의 이야기든 실패든 상관없다. 배움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바꾼다. 단, 배움에는 조건이 있다. 바로 겸손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진짜로 배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겸손은 배움의 문을 여는 열쇠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성장을 멈춘다. 배움이 당신의 내면을 바꾸고 그 내면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국 당신의 삶을 바꾼다. 그것이 부자가 되는 5번째 비밀이다. 나는 언제나 그 길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깨달았다. 배움은 돈보다 오래 남는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6번째 조언이다. 부자는 절대 혼자 가지 않는다. 진짜 부는 혼자 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커진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다음 진리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보았다. 그 차이는 돈의 양이 아니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였다. 나는
혼자서 이룬 성공이란 없다고 믿는다. 현대를 세운 것도, 조선소를 세운 것도, 사막의 공사를 해낸 것도 결국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부자는 혼자 가지 않는다. 혼자 가는 길은 오래 가지 못한다. 진짜 부자는 혼자서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며 함께 나눈다. 그것이 내가 평생 실천한 6번째 조언이다. 나는 젊은 시절 늘 사람을 모았다. 돈이 없던 시절에도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함께 먹었고 일이 힘들 때도 함께 웃었다. 나는 그것이 성공의 시작이라 믿었다. 사람은 혼자 일할 때는 자기 한계 안에서만 움직이지만 함께 일하면 불가능을 넘는다. 특히 가난한 사람은 혼자 이뤄보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러나 그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혼자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지만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 나는 늘 사람을 통해 길을 찾았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빚더미 속에서도 나를 도와줄 한 사람, 함께 싸워줄 한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모여 결국 현대가 되었다. 나는 사막에서 일하던 시절 한 번은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장비가 멈추고 공정이 지연되자 외국 파트너들은 계약을 파기하려 했다. 모두들 내게 달려와 말했다. 회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철수해야 합니다. 그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도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한국인 기술자들과 밤새 사막 한가운데서 토론했다. 누군가는 울었다. 누군가는 화를 냈다. 하지만 그 열기 속에서 우리는 한 팀이 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부는 돈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냈고 공사를 재개했다. 그 현장에서 나는 함께의 힘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잘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혼자 잘 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함께 성장할 사람을 찾는다. 나도 늘 그런 사람을 찾았다. 단순히 똑똑한 사람보다 의지가 강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왜냐하면 함께 간다는 건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 위에 세워진 약속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약속을 깨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나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나는 한때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수없이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은행원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담보가 있습니까? 경력이 있습니까? 그들은 늘 같은 질문만 했다. 그러나 나를 믿어준 단 한 명의 직원이 있었다. 그는 내 눈빛을 보고 말했다. 이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걸겠습니다. 그 한 명의 믿음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 후 나는 결심했다.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부자는 그 믿음을 나누는 사람이다. 돈만 나누는 게 아니다. 믿음, 기회, 신뢰, 그리고 격려를 나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내가 너희를 믿는 만큼 너희도 나를 믿어라. 그 믿음이 회사를 지탱한다. 실제로 현대의 수많은 프로젝트는 그런 신뢰 위에서 이루어졌다. 계약서보다 강한 것은 사람 간의 믿음이었다. 나는 사인을 하기 전 상대의 눈을 본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으면 계약은 이미 끝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믿었다가 손해봤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혼자가 된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생각했다. 사람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물론 때로는 배신도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건 성장과 성공이었다. 믿음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큰 부를 이룰 수 없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안다.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사람에게 투자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그들이 내게 돌아온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리고 그 신뢰가 돈보다 강했다. 사막의 모래바람도 금융위기의 파도도 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은 남는다. 그것이 진짜 부다. 가난한 사람은 혼자서 해결하려 한다. 그들은 도움을 청하는 걸 자존심의 상처로 여긴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다. 그들은 자존심이 아니라 지혜로 움직인다. 도움을 구할 줄 알고 기꺼이 손을 잡을 줄 안다. 그것이 협력의 시작이다. 나는 수없이 도움을 받았고 나 또한 수없이 도왔다. 그 과정 속에서 관계는 부로, 부는 신뢰로, 신뢰는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다. 나는 어느 날 외국의 한 사업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정 회장,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입니까? 기술입니까? 돈입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 자산은 사람입니다. 그가 의아해하자 나는 덧붙였다. 돈은 내가 벌었지만 사람은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혼자 가지 마라. 함께할 사람을 찾아라. 당신의 뜻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그 사람과 함께 걸어라. 그 길 위해서 당신은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길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누군가를 믿는 순간 세상도 당신을 믿기 시작한다. 그것이 6번째 조언이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내가 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긴 7번째 조언이다. 바로 시간이다. 부자는 시간을 다르게 쓰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낸다. 그 차이가 인생의 결과를 바꾼다. 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 들려주겠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부자는 시간을 돈처럼 쓴다. 가난한 사람은 돈처럼 시간을 낭비한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절반에서 깨달은 진리였다. 젊었을 때 나는 하루 24시간을 쪼개 쓰며 살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해가 뜨기도 전에 현장에 나가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남들이 자는 시간, 그 짧은 몇 시간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하루를 2번 산다고 믿었다. 남들이 깨어있는 동안 1번, 그리고 남들이 자고 있을 때 또 1번. 그게 내 성공의 비밀이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하지만 그 공평함 속에서 결과는 다르다. 왜일까? 이유는 단 하나다.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남는 것이라 생각하고 부자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늘 시간을 자산으로 보았다. 오늘의 1시간이 내일의 100시간을 만든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의 가치를 돈보다 높게 쳤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순간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은 공장 현장에서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할 수 있습니까? 언제 쉬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쉬는 것도 일의 일부다. 하지만 나에게 쉬는 시간은 생각의 시간이다. 나는 휴식 중에도 생각했다. 내일의 일, 더 나은 방법, 더 빠른 길. 나는 생각으로 미래를 설계했다. 그것이 진짜 휴식이었다. 사람들은 휴식을 멈춤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을 전환이라 생각했다. 속도를 줄이되 방향을 바꾸는 시간, 그것이 부자의 휴식이다. 나는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의미 있게 써라고 말한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 따라 자산이 되거나 낭비가 된다. 가난한 사람은 내일 하지 뭐라고 말한다. 하지만 부자는 지금 해야 내일이 생긴다고 말한다. 이 단순한 차이가 부와 빈곤의 갈림길을 만든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봤다.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었지만 단지 미루는 습관 하나 때문에 인생을 놓치는 사람들을. 시간은 미루는 자에게서 도망치고 실행하는 자에게 붙는다. 그게 인생의 법칙이다. 나는 젊었을 때 하루에 해야 할 일을 3가지로 정했다. 첫째, 반드시 오늘 끝내야 할 일. 둘째, 내일을 위해 준비할 일. 셋째, 언젠가를 위해 배우는 일. 이 3가지를 매일 지키며 살았다. 그것이 내 시간 관리의 철학이었다. 나는 이 습관으로 현대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큰 계획만 세우려 한다. 하지만 부자는 작은 실행을 반복한다. 그 작은 실행이 결국 거대한 결과를 만든다. 나는 하루하루를 건설 현장처럼 쌓았다. 오늘의 한 벽돌이 내일의 빌딩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사우디의 사막 한가운데서 현지 직원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내일 합시다. 오늘은 너무 덥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내일은 덜 더운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울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 해야 한다. 그날 이후 그는 내 가장 성실한 직원이 되었다. 그 일은 단순한 현장의 에피소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말이었다.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라. 그렇게 산 세월이 내게 불을 안겨주었다. 나는 시간의 주인이 되기 위해 일기를 썼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놓쳤는가를 기록했다.
그 기록이 쌓이며 나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기 쉽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일지를 쓰게 했다. 처음엔 다들 귀찮아했다. 그러나 몇 달 후 그들의 얼굴은 달라졌다. 그들은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시간은 정직한 거울이다.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게으름을 피웠는지 모두 비춘다. 나는 늘 말했다. 시간은 돈보다 무섭다. 돈은 훔칠 수 있지만 시간은 훔칠 수 없다.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면 세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는 잔인하게 다가온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난한 이유는 그들이 시간의 질을 모르는 탓이다.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과 가치 있게 일하는 것은 다르다. 나는 짧은 시간에도 핵심을 찾는 법을 배웠다. 1시간 동안 회의해도 결론이 없는 회의는 낭비다. 하지만 10분이라도 결단을 내리는 회의는 자산이다. 나는 언제나 효율보다 본질을 중시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의 노예로 살고 부자는 시간의 주인으로 산다. 그 차이는 태도에서 나온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생각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반면 가난한 사람은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까라고 묻는다. 부자는 시간을 주도하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한다. 나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다. 시간을 창조했다. 남들이 출근하기 전에 1시간, 퇴근 후에 1시간, 그 짧은 시간에 나는 세상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시간을 통제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통제한다. 그 말은 내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현장에서, 회의실에서, 공사장에서 하루를 48시간처럼 살았다. 누군가는 나를 일중독자라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만큼의 집중이 없었다면 현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내 시간을 투자했고 그 시간은 나에게 불어 돌아왔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SNS 속에서, 불평 속에서 혹은 잡담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시간들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하루 1시간만이라도 자신의 미래에 투자해라. 책을 읽든 기술을 배우든 생각을 정리하든 그 시간이 쌓이면 반드시 인생은 변한다. 나는 그것을 보증할 수 있다. 시간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잔혹한 적이기도 하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평생 가난할 수도 있다. 시간을 지배하라. 그러면 인생이 당신에게 굴복한다. 그것이 내가 배운 7번째 교훈이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이야기에서 나는 말할 것이다. 그 모든 부와 성공의 기반이 되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잊고 사는 감사의 힘에 대하여,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시작이자 끝이다. 다음 이야기는 그 감사를 통해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이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부자들을 보았다. 그리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도 보았다. 그들을 구분짓는 마지막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었다. 이상하게도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감사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불평했다. 나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러다 깨달았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불을 끌어당기는 태도라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운다. 반면 불평하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고 거기서 멈춘다. 나는 젊은 시절 가난했고 가진 게 없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다. 오늘 하루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손이 있고 팔이 있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비웃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하지만 그 감사는 나를 매일 다시 일어나게 했다. 감사는 내 마음에 연료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걸어나가게 하는 힘이었다. 나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고 감사로 하루를 마쳤다. 그것이 내 인생의 리듬이었다. 한 번은 공장 확장 공사를 하던 중이었다. 자금이 막혀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직원들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 창밖에 첫 햇살이 들어올 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도 다행이다. 아직 나에게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리고 다음날 기적처럼 은행 대출이 승인되었다. 나는 그 일을 잊지 않았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법이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린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문이 닫힌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IMF 외환 위기 때 많은 기업이 무너졌다. 나 또한 흔들렸지만 나는 직원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이것이 감사할 일이다.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감사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은 불평 속에서 기회를 놓치고 부자는 감사 속에서 기회를 만든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마법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추상적으로 들었다. 그러나 나는 실제로 경험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에너지가 다르다. 그들은 같은 실패를 겪어도 다른 눈으로 본다. 이 실패 덕분에 배웠다. 이 어려움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나는 어느 날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이를 잊을 수 없다. 중동의 한 나라에서 현지인 통역사가 내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왜 항상 웃고 있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감사하면 피곤하지 않소. 감사하면 에너지가 솟아오르지? 그는 웃었다. 하지만 며칠 후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계약 문제로 위기를 맞았다. 그는 당황했지만 나는 담담히 말했다. 괜찮소. 덕분에 더 좋은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처럼 일이 풀렸다. 나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진짜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불행하다. 반대로 마음이 풍요로우면 단칸 방에서도 행복하다. 감사는 그 마음의 크기를 키운다. 내가 직원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다. 불평은 독이고 감사는 비타민이다. 하루를 감사로 채우면 몸이 가볍고 생각이 맑아진다. 불평으로 채우면 하루가 무겁고 모든 일이 귀찮아진다. 결국 인생의 질은 감사의 양에 비례한다. 나는 젊은 시절 어느 겨울날 일꾼들과 함께 눈보라 속에서 일했다. 그날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손이 얼어붙었다. 그런데 옆에서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합니까?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이지. 살아있으니까 고생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가 내게 찾아와 말했다. 그날 회장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은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다. 감사는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성공한 후에도 감사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성공 후 오히려 교만해진다. 그 순간부터 추락은 시작된다. 나는 현대를 세운 뒤에도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다. 새 공장을 열 때마다 나는 손을 모아 감사했다. 이 자리를 주신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키워왔다. 감사는 기업의 뿌리였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감사할 줄 알아라. 감사는 마음의 근육이다. 작게 감사하는 습관이 쌓이면 큰 복이 찾아온다. 밥 한 끼에도 감사하고 친구 한 명에도 감사하라. 감사는 마음의 이자를 불린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감사가 어느 날 거대한 부로 돌아온다. 그것이 내가 경험한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오늘도 나는 새벽에 일어나 감사한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내 하루를 바꾼다. 감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불안을 잠재우며 미래의 희망을 만든다. 나는 그것을 내 삶으로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오늘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돈이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일할 수 있는 몸에 감사하라. 시간이 없다고 투덜대기 전에 살아있는 오늘에 감사하라. 감사는 부자의 시작점이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감사하지 않는 부자는 언젠가 무너지고 감사하는 가난한 자는 언젠가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것이 내 마지막 철학이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불을 부르는 정신이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세상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세상, 내가 배운 인생의 법칙이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라.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부자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